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제재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제시한 거예요. 경쟁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나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생각은 그 나름의 주관적인 입장을 보여주게 되는 걸 거예요. 이 글은요, 논설문에 해당이 되고요.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을 이야기하죠. 경쟁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요.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경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좀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 대해서 미리 조금 안내해 준 부분이 여기에요. 함께 볼게요. 이 글은 인간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경쟁의 의미와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개시킬지 미리 좀 알려주는 건데 인간을 발전하게 하는 거니까 이미 경쟁은 좋은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비추어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비판하며 읽어보자라고 했죠. 이 단원 자체가 비판적 읽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비추어서 읽을 때 글이 더 흥미롭고 깊이 있게 잘 이해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했던 것들이잖아요. 그 경쟁을 경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뭐 누군가에게 난 이런 가치관이 있어 라고 꼭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나름의 가치관이 정립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신의 생각과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나름대로 비교해 가면서 비판적으로 읽어보자고 합니다. 비판하며 읽기에 적절한 제재이기도 해요. 글쓴이의 관점에 모두 다 100% 동의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1, 2, 3 해서 네모가 붙어 있는 숫자들이 있고 그걸 제목으로 담고 있죠. 첫 번째 제목은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라고 했어요. 이미 이 제목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 거예요. 경쟁이 발전을 이끄는 힘이라는 건 경쟁은 좋은 거야 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 이것은 글쓴이의 주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요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2 한일 월드컵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축구 4강 진출의 감격. 그날의 감동을 만들어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고3 때 한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3 때 이기는 하지만 모두 다 이 월드컵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이었고 잘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야자하고 있는 야자실에서도 선생님들이 이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은 경기를 볼 수 있게 TV를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고였는데도 다들 평소에 관심도 없었을 축구를 엄청나게 열심히 응원했고 4강까지 가는 동안 진짜 막 학교 전체가 떠나가라 막 소리를 깍깍 지르면서 막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월드컵 한국 축구가 4강까지 진출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감동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답도 하겠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야, 네 이름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더라도 순간 헉? 내 이름이 뭐지? 뭐 이 정도까지 약간 무리수인가요? 어쨌든 뭔가를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 답을 하려고 머리를 순간 확 굴리려는 막 그런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질문을 한 다음에 거의 대부분 바로 답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자꾸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독자들로 하여금 순식간에 빠르게 확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에 잠시나마 집중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뭘까? 그 답이 바로 글쓴이가 던지려는 핵심이겠죠. 그건 바로 한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던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리더십이에요. 감독의 리더십. 아니까요 하고 질문하듯이 답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게 감독의 리더십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목이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었는데 리더십 얘기하네? 이게 뭔가 경쟁, 발전 관련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잘 읽어 나가는 거겠죠. 히딩크의 훈련 원칙은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리더십을 얘기하는 목적 자체가 경쟁을 이야기하려고 끌어온 거죠. 그는 취임 초부터 역할별로 두세 명씩 묶어 늘 경쟁을 붙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주전으로 나가기 위해 남보다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경쟁 붙이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그 월드컵의 핵심 멤버로 뛰게 될 거 아니에요. 주전으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한 결과 한국 축구는 신화라 불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일단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이게 뭐냐면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신화의 원동력. 이건 뭘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것은 감독의 리더십이다 라고 대답했었어요.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좀 환기를 시킨 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고 리더십의 구체적인 면을 들여다보자면 그것은 바로 무한 경쟁이다. 무한 경쟁이라고만 하면 살짝은 부정적인 느낌도 들 텐데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면 선의의 경쟁이라고 이야기했죠. 선의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바람직한 의도를 가진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경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경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그것을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면서 경쟁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안 나올까요?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고 무한대로 경쟁을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실력 향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보여주는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한국 축구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의 쾌거를 일구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보면 2002 한일 월드컵의 사례를 보여줬다면 여기 두 번째로 가게 되면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 쾌거를 이루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죠. 이 사람은 좀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어쨌든 첫 번째에 해당되는 얘가 2002 월드컵이었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얘는 2010 월드컵 원정 첫 16강 쾌거 이런 일이 있었어요. 4강은 우리나라에서 했다 치더라도 2010년의 16강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했던 어떤 결과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쾌거가 있었던 거고 이런 쾌거를 일구며
한 단계의 질적 도약을 이룬 것 역시 뭐 덕분이래요? 경쟁의 힘이 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진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하여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선의의 경쟁, 여기도 역시 경쟁을 했는데 경쟁 자체가 선해, 좋아, 바람직해 라는 거죠.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경쟁은 실력을 향상시키는구나. 앞부분 이해하고 비슷하죠. 그런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흘러갑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사례. 2010 월드컵 원정 첫 16강의 쾌거. 그것의 원동력이라는 말이 두 번째 단락엔 직접적으로는 없었지만 첫 번째하고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냥 같은 말로 정리를 할게요. 이 원동력은 뭐였냐면 바로 역시 경쟁이죠. 그것도 선의의 경쟁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한국 축구가 질적으로 도약했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면 질적 도약, 실력을 쌓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을 보면 김연아 선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은퇴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또한 현역 시절의 선의의 경쟁자인 아사다 마오를 떼어놓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두 선수 사이에 불꽃 튀는 경쟁이 세계 챔피언을 낳고 피겨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라는 어떤 굉장한 쾌거를 만들어낸 그 원동력은 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쟁자. 그것도 선의의 경쟁자라고 또 얘기하죠. 그런 선의의 경쟁자 덕분에 실력이 향상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세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세 번째 사례는 김연아 선수였죠. 김연아, 세계 챔피언이 된 원동력은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도 어떤 것 덕분이냐면 선의의 경쟁자. 이 덕분에 실력이 향상됐다 이 얘기겠죠. 이 문장에서는 실력 향상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경쟁자 덕분에 세계 챔피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경쟁자 덕분에 실력 향상이 되고 질적인 도약이 됐다 라는 말이 생략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의 성격이 굉장히 유사하죠. 무한 경쟁, 선의의 경쟁, 경쟁자. 이거 덕분에 뭘 하게 됐냐면 실력이 향상되고 질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예는 다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라고 했는데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발전을 만들어낸 거죠. 실력 향상이나 질적인 도약이 결국은 발전과 성격이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주장을 굉장히 잘 뒷받침하는 세 가지의 사례를 잘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례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어떤 분야의 이야기죠?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죠. 운동 경기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긍정적인 면,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연아 선수의 경우는 경쟁자 아사다마오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수도 있고 우리가 김연아 선수 경기를 보면 늘 아사다마오 생각을 하고 막 경계하고 이랬었지만 과연 아사다마오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을까? 그게 아니어도 왠지 김연아 선수는 잘 해냈을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약간의 비판적인 요소로 쳐다볼 만한 부분이긴 한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굉장히 경쟁을 옹호하고 바람직하게 보는 관점으로 쓰다 보니까 다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됐다는 점을 참고하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말도 굉장히 좀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게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건 타고난 게 아니다.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좀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를 만들어가고 사회화되면서 학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면 또 이 주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맞아, 경쟁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도 볼게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온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걸 놀이와 오락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놀이와 오락, 정말 우리 좀 재밌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경쟁을 할 때 더 재밌대요. 사실 또 그렇기도 하죠. 우리 그냥 단순하게 놀이를 하는 건데도 왠지 1등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목에 있었던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근거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예를 들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좀 유명한 사람들, 역사학자 요한 하위증아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역사학자 요한 하위증아는 이러한 인간의 경쟁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호모 루덴스라고 하면 여기 뜻풀이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인간의 유희라고 하면 놀 유자에 기쁠 희예요. 그냥 즐겁게 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 본성에 주목해서 놀이하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어쨌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놀이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의 가장 큰 특성이며 이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이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인간은 바로 자신의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놀이하는 이유는 경쟁이라는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그러니까 요한 하위증아는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했는데 놀이에는 인간이 경쟁을 좋아하는 본능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본능으로 여긴다는 것을 요걸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나름대로 타당한 그런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선생님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있는 두더지 잡기 굉장히 좋아했어요. 500원 넣고 진짜 막 스트레스 팡팡 풀면서 막 뭐 때려봐 하고 나오는 그 두더지들을 막 잡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마트에 가니까 굉장히 작은 미니미 버전으로 두꺼비래. 그 두더지 잡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다 놨죠. 그리고 그거를 막 두더지를 잡고 있으니까 선생님의 아들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하자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이제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내나 막 이런 점수가 대결이 붙었는데 선생님 아들 둘은 사실 뭐 선생님만큼 잘할 리는 없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점수가 막 낮게 나오면 막 자기네들이 경쟁하다 점수 낮게 나오면 또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나자빠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할 차례가 돼서 선생님이 하면 선생님은 엄마잖아요.
좀 져주면 좋겠죠. 아이들 기를 살려주고 그 나자빠져서 울고 있는 아이의 눈물이 쏙 들어갈 수 있게 막 형편없는 점수로 져주면 되는데 선생님도 어느 순간 막 죽자고 덤비면서 열심히 두더지를 잡고 있는 선생님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 막, 와, 나 점수 막 갱신했어. 막 나 지금 예전 점수 깼어. 막 하고 막 좋아할 때 옆에서 우리 아이들은 막 울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아, 나는 정말 이기고 싶은 그런 인간이구나 하고 막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경쟁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야. 내 경험에 의하자면 선생님이 아들들을 이기려고 열심히 두더지 게임 하더라고. 라고 얘기하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누구나 공감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그것이 신뢰를 얻기 어려운데 이렇게 좀 권위 있는 학자나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다 놓으면 좀 내용에 신뢰가 막 팍팍팍 좀 생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 요한 하이징하를 이제 끌어다 쓴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요 두 번째에 있었던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여기 이제 기억이라고 달게요. 첫 번째로는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하의 이야기를 이제 가져다 쓴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호모 루덴스다. 즉 유희하고 논리하는 존재라고 본 거죠. 요것만 갖고는 경쟁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기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인간이 하는 놀이나 유희, 그것은 다 뭘 위한 거냐면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경쟁 본능, 요걸 충족하기 위한 거였어요. 요 말 자체가 경쟁은 본능이다 라고 하는 걸 요한 하위징하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는 걸 뒷받침하기에 아주 적절한 데다가 유명해. 그러니까 더 권위 있는 학자의 이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갈게요.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 역시 두 번째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대요.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 그러니까 세 개 다 본성이 맞아.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경쟁심. 경쟁심도 본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서 경쟁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로 보아하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 토마스 홉스 부분을 정리하고 그 뒷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으로 달고 토마스 홉스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즉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두 인물이 전부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인 게 맞는 거죠. 그럼 이어서 볼게요. 이런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런 점은 어떤 점이겠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점이겠죠. 인간의 본성은 경쟁이다. 그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쟁심을 갖고 있어. 그러면 본성이 경쟁심이니까 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이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경쟁이라는 거 싫은데 하면은 나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나 자신을 싫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은 어차피 우리의 본성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피할 수 없는데 나는 왜 이런 본성을 가진 거야 하면서 막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경쟁을 부정하기보다는 경쟁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힘,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글쓴이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경쟁하는 존재. 그래서 이 경쟁을 본능으로 갖고 있고 본성으로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경쟁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우고 활용하면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례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 문단에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위대한 경쟁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은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 요걸 지금 예로 들어주는 거죠. 위대한 경쟁의 힘 하면서 진짜 경쟁 예찬론자죠, 이 사람은. 1950년대에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은 뭐의 결과? 경쟁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 거다. 즉 우리는 뭐 했었다? 선의의 경쟁을 했었다. 그러니까 좋은 경쟁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 나름대로는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발전했고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좋아.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야. 라고 이제 글쓴이는 생각하겠고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그래도 그 당시에 살았던 고생하면서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다 혜택이 돌아갔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긴 해요. 어쨌든 이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쟁은 굉장히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돈과 관련된 것과 좀 떨어뜨릴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결국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 느닷없이 경제라는 게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경제나 삶,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경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그 경쟁의 힘을 잘 사용했던 실질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하자면 경쟁의 힘을 잘 배우고 활용한 그런 예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뭐냐? 한 다음에 그것은 바로 위대한 경쟁 그리고 선의의 경쟁인 거죠. 이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야.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우리의 삶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면이 있잖아요.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원리가 돼.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은 중요해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경쟁이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거고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힘은 잘 배우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근거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예를 보여줬죠. 근데 요거는 사실요, 뭐하고도 조금 관련이 될 수 있냐면요. 무엇에, 그러니까 이건 경제 성장이니까 발전일 거 아니에요? 발전의 원동력이 경쟁이다 라는 것은 사실 이 첫 번째 단락,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 요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1, 2, 3에 연결되는 4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상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기 4. 그래서 여기 선생님 여기다가 붙여 놓을게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경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경제와 관련된 맥락에서 경쟁심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학자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게 누군지 한번 볼게요. 짠, 여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세 번째 권위 있는 학자의 예를 들어주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선 지금 인간의 이기심을 얘기하네요. 아까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학자를 인용할 때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에서 경쟁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기심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볼게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앞부분에서는 다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했는데 그럼 경쟁과 이기심이 좀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존재이며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요게 바로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는 착한데? 라고 생각해도 우린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정말 괴롭거나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힘들면 일단은 나부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타고난 이기심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본성이잖아요. 이기심이 본성이다 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가 발전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즉 경쟁을 통해서 이기심을 활용 가능하고 이기심도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요것과 관련된 게 경쟁인 거니까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요것도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심 자체가 이기심하고 다 있죠. 그러니까 본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쟁 자체가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상당히 비슷한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쟁도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통해 뭔가가 발전하고 이익이 된다. 아까 계속 나왔던 게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라고 하면서 경쟁이 무언가를 발전시키는 거였는데 이기심이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연결을.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고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의 키워드는 이기심이긴 하지만 맥락상 봤을 때 이것은 경쟁심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이기심이 지금 뭐냐면 본성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보자면 자유 경쟁을 통해 사회를 발전하게 만드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겠죠. 즉,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인데 경쟁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고 약간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경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3명의 권위 있는 학자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내용을 뒷받침하죠. 권위 있는 학자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내용을 뒷받침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 좋아. 왜냐하면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는데 기업들은 그것을 잘 만족시켜야 물건을 더 많이 팔잖아요. 그 다른 기업보다 더 고객을 만족시켜야 우리 기업의 물건을 더 많이 팔겠죠. 그러니까 자유 경쟁을 하는 가운데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결국은 이 소비자의 욕망,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도 충족시켜주고 기업에서 바라는 어떤 이익도 추구하게 되니까 경쟁을 통해서 모두 다 좋아졌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경쟁 좋은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에 경쟁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일단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진짜 경쟁이라는 건 좋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단락은 마무리 단락을 이제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의 본성인 경쟁은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 좋은 것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의 제목 역시 좀 주관적이죠. 함께 추구하는 거? 어떻게 경쟁이 함께 추구하는 것일 수 있지? 한 명의 어떤 승리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좀 패배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함께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본다면 요것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보면서 살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경쟁은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엄청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전달하는 거죠. 이런 반대하는 자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인간관계를 해친다. 그들이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예상되는 비판을 지금 얘기하면서 효율성과 적자생존 여기 뜻 나오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만 살고 그 나머지는 도태되니까 얼마나 좀 절망스러워요. 이런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그러니까 경쟁 논리를 조금 바람직하지 않게 보면서 효율성과 적자생존 얘기를 했어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배척한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도외시해. 삶은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들을 도외시하고 강자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거죠. 결국 승리자는 소수일 거고 패배한 약자들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약자의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경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글에서는 이 경쟁 내가 생각할 땐 좋은 건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즉 예상되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는데 예상되는 반론이 있을 거예요. 이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경쟁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 첫 번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를 해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적자 생존, 적합한 사람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막 도태된다. 즉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만 대변하고 약한 사람들은 대변하지 못한다. 도외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들의 생각은 경쟁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경쟁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화합이나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걸 해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주장을 보면요.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하고 조금 반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경쟁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모르긴 몰라도 글쓴이는 경쟁이란 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어. 니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라고 반박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즉 예상되는 반론을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글쓴이가 뭔가 반박을 진행하겠죠. 글쓴이의 경우는 경쟁을 긍정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가졌을 거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반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뭐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 도외시한다, 강자의 이익만 대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무슨 협력이야? 약한 사람들은 다 배제하잖아. 라고 생각할 때 경쟁에 협력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협력이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봐야겠죠.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정한 경쟁, 제대로 된 경쟁이 잘 이루어졌을 때를 전제하고 계속 얘기해 온 것 같아요.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입니다. 경쟁이라는 건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 경쟁을 하는 모든 그 개입된 사람들이겠죠.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내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뭐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친구랑 야 이번에 우리 누가 더 공부 잘하는지 중간고사 누가 더 잘 보는지 내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막 경쟁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눈 아래다 파스 바르면서 막 공부했어. 그랬는데 내가 친구한테 진 거예요. 친구는 이번에 독서 점수 100점 맞았는데 나는 98점 맞았어. 그럼 사실 그럼 둘 다 윈윈인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케이스를 선생님이 얘기한 거긴 한데 어쨌거나 서로 굉장히 열심히 의욕과 노력을 갖고 경쟁을 해 나가게 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뭐 시너지를 작용하거나 하면서 공부를 잘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친구가 100점이고 내가 98점이어서 또는 98점까지는 아니지만 점수가 그것보단 낮아서 친구에겐 경쟁에서 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내가 그 이전보다 성적이 많이 향상됐고 뭔가 실력이 많이 늘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경쟁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능력치를 많이 향상시키는 경우. 그러면 결국은 긍정적으로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나 98점 맞아서 걔한테 졌네. 등수는 전교 등수는 뭐 10등 올랐지만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열이 올라갖고 막 깊은 분노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에이, 그래도 나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자신의 의욕과 노력을 잘 끌어내서 경쟁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뭔가 성장을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막 반칙하고 미워하고 그 애를 막 공부 못하게끔 뭐 무슨 술수를 쓰거나 한 게 아니라면 뭔가 그 과정에서 배움과 뭐 성장이 일어날 거다 하는 그런 전제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경쟁을 긍정하고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무조건 그게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공정하고 제대로 된 경쟁이라면, 공정한 경쟁이라면 그 안에는 서로 잘 될 수 있게 나름대로 협력하는 과정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은 경쟁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용 이어서 볼게요. 요즘은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가 잡아먹는 그런 비정함, 정말 인정머리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들이겠죠. 경쟁이라는 것은 막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강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반대하는 경쟁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 서양, 옛날, 지금을 다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늘 예전부터 먹을 게 굉장히 부족해서 생존을 위해서 막 앞다투어 싸운다든지 그건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 없다. 경쟁 사회라고 괜히 비판하는데 늘 인간이 살아왔던 사회는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없어. 늘 경쟁 사회였어.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그런 속성이 있다면 굳이 그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이거 이 얘기예요.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인류의 어떤 속성이자 계속 해왔던 거고 경쟁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인 사회는 사실 경쟁 사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사회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반대론자들은 경쟁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지적하지만 이 찬성하는 입장에선 경쟁 사회 맞아. 근데 그게 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했고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걸 것 같아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 올해는 치르지 못했지만 올림픽 같은 거 굉장히 평소에 스포츠에 관심 없어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경우 체급이 나뉘어져 있죠. 굉장히 지금 몸무게가 큰 사람들끼리 싸우는 체급, 그리고 조금 뭐 몸무게가 50kg대의 선수들끼리 싸우는 체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있진 않았겠죠. 처음에 레슬링 경기 같은 게 있었을 때 그냥 레슬링 경기 하자, 누가 이길까 하고 막 경기한 거예요. 그런데 덩치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이랑 싸워.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이 사람이 기술은 훨씬 뛰어날지언정 덩치가 작은 사람, 이 사람이 힘이 너무 세니까 그냥 살짝만 엎어치기 해도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진정한 승부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나 졌네. 그래 진정한 승부였어. 잘했어. 하면서 막 악수 나누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어요.
아니 쟤는 태어나기를 키가 굉장히 크고 덩치가 크게 태어나서 그냥 나는 진짜 막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레슬링 훈련하고 기술 다 익히고 해서 완전 나 그냥 거의 막 뛰어난 선수급으로 성장했는데 얘는 기술도 별로 없이 힘만 세가지고는 나를 이겼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걸 나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올림픽에서 보면은 뭐 70kg 이상급, 뭐 60kg급, 50kg급 해서 비슷한 체급의 선수들끼리 싸우죠. 그렇게 되면은 승복하겠죠, 경기에. 비슷하게 경기력이 높거나 기술력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비슷한 체급에서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즉, 우리가 늘 경쟁하고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불리한 부분이나 잘못된 게 발견이 되면 공정한 경쟁 조건이나 규칙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뭔가 이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레슬링 경기 지구에서 없애버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사람들이 즐겁게 지켜보고 선수들에게는 자기 개발이나 어떤 성취감 이런 걸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 조건과 규칙을 만든다면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있게 되고 부정함이나 불공정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늘 불만을 갖게 되는 경기를 하게 되면 올림픽이 지속되고 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계인의 경기로 축제로 이어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그 경쟁의 과정에 뭐 문제가 있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성숙한 스포츠 문화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떠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 될 거야. 계속 될 수밖에 없어.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우리를 발전시키는 면이 있는데 경쟁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경쟁 없애버려! 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즉 경쟁이라는 게 안 좋으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쟁이 불가피하고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고 그렇다면 제대로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쟁 좋은 거야. 그런데 그런 면을 사람들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부정적인 면만 집중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만약에 그런 게 발견이 된다면 개선하고 공정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만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면 경쟁의 어떤 순기능을 잘 발휘시켜서 사회를 잘 발전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 되는 거겠죠. 남은 부분을 마저 정리할게요. 이 뒷부분에서도 경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길 경쟁, 사회, 우리의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하면서 이것을 문제 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죠. 이 사회를 경쟁 사회로 하면서 이 경쟁 사회가 문제 있다 하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왜 문제 삼냐면 그 사회는 경쟁이 지나치는 사회는 비정한 인정머리가 없는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류의 어떤 사회에서도 경쟁을 하지 않았던 사회는 없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사실은 경쟁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글쓴이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인류에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때려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스포츠 경기에서 뭔가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의 경쟁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규칙이나 조건 요거를 발전시키면 될 일이다 라고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해. 우리가 살면서 내 본성을 거부하고 나를 완전히 탈바꿈할 수 없잖아요. 난 경쟁하게 태어났는데 글쓴이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단 공정한 경쟁 추구 방식을 고민하자. 왜냐하면 경쟁은 좋은 것이요. 얘네가 우리의 사회, 자본주의 경제를 다 발전시켜 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하는 주장으로 전체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길기는 했지만 그래도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